동맹의 성격이 완전히 네. 이제 외교 안보 차원을 넘어가지고 경제와 어떤 달 탐사까지 이어지는 네. 어떤 다차원적인 동맹으로 크게 확장이 됐다는 거. 음. 그다음에 전반적인 기술은 기술의 언어로 쓰여진 신문명 선언이다. 이게 뭐 6G 또 뭐 오픈랜 어려운 네트워크,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뭐 차세대 원자로에다가 네.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최근에 문명적인 차원에서 나온 담론들인데 이게 기술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네. 이제 한미 관계를 규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기술을 모르면 국제 정치를 논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시대까지 도달했다는 걸 보여줬고 어,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미국의 유인책들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노무현 대통령 이래 근 한 15년 정도 유지돼 왔던 진보 정권의 균형 외교,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도모한다는 이런 어떤 기조도 거의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결국은 네. 미국 쪽으로 상당히 더 다가가면서 음.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어떤 오픈된 어떤 세계로 나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하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다고 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삐딱하게 봤습니다. 삐딱하게.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 네. 이번과 같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음. 국민 여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좀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 네. 이런 좀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 어. 그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 좀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분은 그분 역시 뭐 전통 외교관 출신으로서 이제 네. 한국을 중시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한 3시 정도에 있고 중국이 한 9시 정도에 있으면 우리의 그 스탠스는 한 1시에서 1시 반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치우치도 않지만 네. 그렇다고 이제 동맹을 좀 강화하지는 않는 아하.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줄곧 하셨던 분인데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너무 갔다 한 2시쯤까지 가버렸다. 2시쯤까지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오히려 이제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동맹 관련해서 이게 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동맹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좀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황인데 약간 진보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더 기울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거기에다 색칠을 해도 네. 색깔을 입혀도 동맹은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죠? 예, 이게 암묵적으로 공동의 적 혹은 이제 공동의 경쟁자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동맹을 강화하고 확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한테 지나치게 치우쳤을 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될 네. 대북 정책, 또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이런 쪽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걸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조금 균형이 지나치게 동맹 쪽으로 이게 좀 쏠림으로써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냐, 복원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숙제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좀 쏠렸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네. 물론 그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해 문제를 건드린 거라든가 네. 또 미사일 협정 폐기를 해야 하는데 그 뒤에 쏟아져 나온 언론 보도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네. 솔직히 기절할 초풍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를 여태까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 겨냥하는 미사일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왜 청와대가 수습을 안 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다. 우리는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네. 미사일 주권 차원이지 뭘 그렇게 그러는데 최근에 친여 성향 인사들까지 가세해서 중국도 중거리 미사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왜 못 가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왜들 좀 저렇게 나가나.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쩌면은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 같아요.
액세서리라. 예. 네. 진짜 본래 문제는 미중 관계가 아니에요. 아, 그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견제를 거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선택하냐 중국을 선택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각기 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디지털 플랫폼이 더 개방적이고 네. 자유로우며 아하. 또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냐 네. 이렇게 관점을 갖고 선택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5G, 6G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네. 그걸 뭐 이번 정상회담에선 어려운 말로 오픈랜 네트워크라 그래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데만 1시간 걸립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생략하고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5A가 동남아에 뿌려놓은 홍멍 플랫폼을 그러면 걷어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홍멍 플랫폼도 이제는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다만 미국께 더 좋으면 미국 플랫폼을 우리가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이제 국제 정치를 접근해야지 미국 거냐 중국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미국이 별로 제시한 게 없었다고. 네. 근데 최근에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그 화웨이 제재에 대해 미국이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아니 뭐 화웨이 뭐 거래하려면 말고 하고 또 뭐 반도체 그럼요. 중국에 수출하려면 하고 네. 4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화웨이 관심도 없어. 우리 더 좋은 거 있어. 아, 더 이제 좋은 걸로 가겠다. 이런 신개념 앞서가겠다? 있어. 이런 아. 신기술이 있어. 요즘 미국이 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볼 건 뭐냐면은 어떤 게 더 문명의 표준이 될 네. 하나의 그 좋은 디지털 플랫폼이냐. 이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홍몽 시스템 좀 참여한다고 해서 미국이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4월에 바뀐 국제 정세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위주의 어떤 국제 정치 이게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한 게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네. 미국의 백신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하드웨어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저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득실은 내가 계산이 안 되지만 그러나 충분히 의제화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 경제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네. 이런 플랫폼적인 사고로 어떤 게 좋은 플랫폼이냐 이러면 그리로 이제 편승을 하고 그렇다고 나머지 중국하고 플랫폼을 버리냐 그러면 그건 놔두겠다. 얼마나 간단명료합니까? 얼마나 선택이 아니라 얼마나 쉬워요. 네. 그리고 때마침 미국도 그런 기조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만과 남중국해나 그 미사일 뭐 중국 때리는 미사일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좋은 판을 흔들어놨다 이게. 이 좋은 판을 우리는 편승만 하면 되는데 네. 어떤 새로운 그 발전적인 어떤 성장에 편승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우리의 외교의 원칙을 조금 교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원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걸 다 받아준 이유는 제가 보기에 미국식 플랫폼의 유인책이 워낙 강했다. 거기 그 새로운 플랫폼의 그 매혹적인 네. 이런 어떤 속삭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매료된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네. 뭐 있는 거 한번 읊어만 보겠습니다. 어. 그린 에너지 협력 분야이죠. 네. 5G, 6G 있죠. 있죠. 6G는 뭐냐 하면은 저 홀로그램 영상 통신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5G에서 예. 6G까지 가면 그러니까 기가바이트 단위의 통신이 5G라면 테라바이트 단위 통신이 6G예요. 상상도 잘 안 되네요. 이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픈랜 얼라이언스 이게 뭐 개방형 랜 네트워크란 게 뭐냐 하면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직 인터넷을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쓰는 나라도 인도 같은 나라는 절반밖에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신대륙이 널려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저 중동에. 예.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권을 범세계적으로 하는데 그 개념이 오픈랜 네트워크이고 여기에 따라가는 기술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 그다음에 광자 통신. 네. 예, 이런 부분하고 그
저기 새로운 그 광섬유 개발이 있어요. 불화율이라고. 이걸 광섬유로 하면 한 가닥에 5,000회 이상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요.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250만 개의 데이터 기지국 건설. 네.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인터넷 디바이스 제공까지 해가지고 매년 7천억 달러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이거고 바이든의 최종 목적은 전 지구를 디지털화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 내용 잘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상해. 미국은 그 말하는데 아무도 번역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걸 하려면 우주 위성 기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깊은 우주 탐사가 또 들어가요. 네. 그 시스루나 공간이라고 지구 달 사이 공간 개척이에요. 예.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나왔어. 그 저 달 탐사에 그 저 한국이 참여해라. 요 얘기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최근에 달에 그 전략 고지를 점령한 거를 못 참겠다 이거지. 동맹국하고 가서 우리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이게 들어보면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나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좋게만 쓰이면 좋죠. 근데 이제 양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군사적인 성격과 우주 경제권 창출이라는 양면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우주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지상에서는 파악이 쉬워. 이건 실존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우주에서의 문제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게 이제 지상기지국하고 해서 그 범지구적 그 저 디지털 경제권 창출. 여기에 핵심 전략이 스마트 시티 그 저 수출 전략이에요. 네, 스마트 시티 수출 전략. 지금 떠오르는 메가 시티들의 그 미국이 설계한 스마트 시티 그 저기 뭐랄까 이 전체 플랜트를 네. 스마트 시티를 전 세계에 이식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우러지는 어떤 디지털 문명, 그다음에 저기 우주 문명, 그다음에 그 새로운 그 연결의 문명, 6G 문명 여기까지 가는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취임 100일 만에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동맹국하고 같이 가는 어떤 전략을 바이든 대통령이 개발을 했고 이걸 통해서 중국을 이기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겠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네. 그게 우리로서는 참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매혹적인 속삭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당면한 백신과 배터리, 반도체 요 세 개를 일단 하드웨어 차원의 협력으로 구축을 해놓고 장착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간다. 이게 최종 목표가 돼. 이렇게 아키텍처가 이게 나온 건데 그러네요. 언론에서는 이거 설명을 못하죠. 야, 저도 이거. 이런 설명을 오늘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이 눈에나 차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대안이야 하면서 조금 한국 정부가 약간 미스테이크라고 할 만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럴 때 중국 얘기만 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서 그런데 이걸 하니까 이게 거대한 어떤 우리한테 번영의 에너지인 건 틀림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중국을 해징하는 견제하는 어떤 이런 목적이다. 그리고 또 바이든이 얘기하는 게 다 검증이 되느냐. 아직은 사고 실험에 의한 추정되는 영역이고 또 기술적인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건 가야 될 길이 멀거든요. 근데 금방 이게 우리한테 안겨오는 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나머지 좀 중국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소홀하게 이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괘씸하다는 것보다도 미국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더 관심이 많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야, 이게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서 SF 영화 줄거리 듣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글쎄 그런데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저기 기술 문명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이 이런 걸 내놓는 것은 다 트럼프 때 이미 개발이 된 플랫폼을 모아서 그걸 동맹국과 같이 하겠다는 넓은 비전으로 바이든은 확장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구 이론 또는 지구 궤도권 또는 궤도권 넘어 깊은 우주라고 하는 딥스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것을 잘 통합해서 봐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자 이제 SF 영화를 좀 보고 왔다면은 현실 세계 상황 그 영화를 좀 상황 현실을 다큐로 좀 들어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뭐 백신 그리고 우리 뭐 투자기란 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북한과의 문제거든요.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 드러난 이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안타깝게 보셨어요? 아니 뭐 굉장히, 사실 예. 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당근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북한을 향해 이제 대화의 장으로 좀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뭐 한두해 겪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그 북한하고 미국의 협상이 시작된 지가 한 3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뭐 중간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양측 모두 오케이 우리 대화하자 협상하자 네. 이렇게 흔쾌히 만난 적은 별로 없어요. 네? 음. 예. 그러니까 한쪽이 좀 대화에 좀 다가서면 다른 쪽은 좀 멀어지고 달아나고 다른 쪽이 좀 다가서면 반대쪽이 좀 달아나고 이런 양상들이 오히려 네. 좀 지배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어허. 우리가 몇 번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미 북한식의 전략적 인내로 제가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혹은 한국한테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 거부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얘기했던 건 대화의 생산성을 좀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네. 예? 그 없는 살림에 바쁜 일정에 그죠? 예.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정상회담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협상도 쭉 해봤는데 얻은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대화의 생산성, 즉 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그 포기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보여줘라. 실질적인 컨텐츠를 좀 내놔라. 예. 뭐 그런 계속 거였는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실질적인 컨텐츠가 있었느냐? 이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그 북미 공동 성명이 포함된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이어받아서 네, 네. 그 인정하고 자, 간다. 근데 네. 그거를 뭐 존중한다. 네. 이런 게 아니에요. 기초 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초 위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을 전적으로 다 지지한 거냐? 네. 이건 과잉 해석입니다. 과잉 그 기초 해석이다. 위에서 싱가포르 그 공동 성명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 정신, 거기서 일부 유용하다 판단되는 내용들을 이제 미국이 표현하는 이른바 캘리브레이티드 그걸 조율해 가지고 뭔가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겠다라는 네. 아주 제가 보기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원론적이었다. 얘기인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북한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8차 그 당대회 때도 그랬고 네. 3월달에 김여정 또 최선희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은 미국을 향해서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한미 연합훈련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연합훈련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연합훈련과 더불어서 그 첨단 무기 도입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네. 근본 문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 또 남측을 향해서 근본 문제라고 거론되었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전향적인 입장에 담겼느냐? 아직까지 나타난 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그 공동 성명에 담긴 거죠. 하나는 그 한미 동맹이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건 이제 군비 증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죠? 예. 또 연합 준비 태세, 합동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연합 훈련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8월에 열릴 걸로 예상되는. 예.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은 어찌되었든 두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계속 뭐 저기 군비 증강 할 거냐, 첨단 무기 도입할 거냐, 그리고 연합훈련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번 그 공동 성명에는. 그러니까 그 거기에 그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구체적인 답은 없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 그런데 넘어갔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겉으로 드러나는 정상 성명하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좀 짚어봐야 돼요. 네. 저는 참 지금도 그 굉장히 궁금한 건데 정상회담 끝나고 정부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이 곧 대화에 나온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해. 뭐가 있나? 뭔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네. 이분들의 논지에 따르면은 미국이 뭔가 준비돼 있다는 시나리오를 계속 발신했기 때문에 네. 그게 뭔지 궁금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문정인 교수 얘기고 거기에다가 재방송이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있는데 예.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예. 그런데 한마디 덧붙여요. 문 교수가 얼마나 자신 있냐면은 내가 언제 틀린 거 봤냐. 사회자한테 이래 질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근거가 뭡니까 하는데 네. 두고 보시라예요. 뭔가 그래서 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 네. 분명히 지금 북한의 특별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네. 조용한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북미 사이에 분명히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어떤 모종의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로 상대방 요구를 화끈하게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형편에서 네. 계속 에드발론을 띄워오리는 이런 류의 전략이 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내가 조금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그 만났다가 내용이 없으면은 안 만나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렇죠. 하노이 때 봤죠 우리가. 네.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고 분명히 북한의 어떤 적대 정책 철회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어떤 응답을 내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정 대표 말이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대화가 장기간 교착 상태가 되면서 어떤 외교의 공간이 사라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는 절박성도 그 못지않게 지금 같이 커져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원자재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어떤 내부 체제 요구상 김정은 위원장이 이때쯤 다시 한번 실적을 내야 한다는 조급성. 예를 들면은 그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도 왜 김정은 위원장한테 좌절이었냐면은 네. 인민들한테 그 선물을 못 갖다 줬어요. 그렇죠. 못 갖다 줬고 빈손 외교였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뭔가 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을까?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회색지대 영역 안에 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북한의 반응이 이게 뭔지 해석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그 제가 보기엔 역시 과거의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가보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상황, 북한이 또 정확히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발견이 돼요. 올 2월, 3월, 4월 북중 교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이 그런 쪽에 이제 코로나 상황의 기저 효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못했으니까 이제 밀렸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터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북중이 이제 코로나 통제에 일정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그 미국 주도의 대중 경제 동맹이 좀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돼. 이런 어떤 그 세력 균형상의 필요들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북중 교역이 다음 달부터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징후들이 이미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하나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제재에 연연하지 마라. 제재에 연연하지 마라. 오히려 제재를 자급자족과 자력 경생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라. 이게 김정은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근데 혹시 미국이 제재 좀 어떻게 좀 완화해주지 않을까, 풀어주지 않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뭐 남북 대화나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눴어? 또 미국 쪽하고 만나갖고 야 그럼 뭐 제재 좀 풀어준다는 얘기야? 이거는 김정은의 지시사항하고 일단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렇지만 북한한테, 김정은한테는 제재가 일종의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안 꺼내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좀 꺼내지길 바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제재가 풀려야 지금 김전현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인민들한테 약속했던 바를 좀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제재에 관련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기존의 미국의 입장과 좀 다른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느냐? 네.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다. 일단 제재라는 언급 자체가 없지만 없죠. 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 핵심은 제재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커트 캠벨 그 네. 백악관 아시아 담당 짜르가 한 얘기는 대북 제재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제재를 이제 푸는 그런 모양새 제스처를 좀 취해야 북한도 움직이거나 그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네. 뭐냐면 제재 얘기를 갖다 직접 꺼내는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김정은의 머릿속도 뭐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찌됐든 2018년 꿈꿔왔던 미래가 이게 이제 황망한 결과로 네.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돌아서 마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자신이 지금 올해 8차 당태에서 선포한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갖다 고민하게 만들려면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속된 말로 가오가 서는 거잖아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밑에 있는 참모들이 네. 위원장 동지 뭐 이래저래 했으니까 좀 마음을 좀 바꿔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네? 힘든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저는 최소한 그거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뭐 도쿄올림픽 자체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는 또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코로나의 성공적인 종식을 위해서 8월 연합훈련을 유예하겠다. 네? 네, 올여름 연합 유예하겠다. 네. 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좀 던져줘야 아까 김종대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좀 북한의 호응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데 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그게 궁금해서 대화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 물밑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나친 좀 기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 와중에 약간의 미세한 구멍을 뚫는 게 뭐냐면은 북한의 인권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는 좀 바이든 정부의 근본주의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보편적 가치 인권을 갖고 중국이나 북한을 공략하는. 네. 근데 이번에 약간 기조 변화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인도주의 지원을 갖다가 저기 인권 문제하고 같이 통합해서 같은 연장선에서 보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인권 문제는 뭐요?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 주민 굶어 죽이면서 인권은 개선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굶어 죽이는 것처럼 인권 유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권은 뭐고 이 인권은 뭐냐고. 정치적 자유? 일단 배는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는 거 지금 저 북한 영화의 절반이 영양실조. 절반이 뭐야? 70, 80%가 영양실조예요. 어려운 상황이죠. 산모 산후조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감염병 그 결핵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지금에는 저 코로나까지 무대책입니다. 그 저 국경을 닫아 걸어서 망정이지 그 사이에도 재작년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보세요. 그 저 사람만 그렇습니까? 북한의 돼지고기가 씨가 말랐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북한하고 협력해야 될 거는 우선 급하게는 세 가지인데 식량 지원, 방역 지원, 원자재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민생이에요. 지금 당장은 거죠. 예.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랍니다.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전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하고 네.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으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좀 균형적으로 접근한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좀 어려울 수 미국의 있으니까 입장도 고려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들을 통해서 뭐 남북 대화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예전에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뭐 민간 단체 제가 대북 지원 단체 쪽도 사람들 만나봐도 지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올 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 문제를 거듭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개선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비본질적인 문제, 저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 주민,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권이기 때문에 그걸 비본질적인 문제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근본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뭐 이런 인도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의 결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과는 다르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이 미국은 일종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진보 진영에선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북한 인권 오는데 그렇게 제재를 강화하면서 인권 얘기하는 거 이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제재를 풀어가면서 인권 문제 얘기해라.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미국이 하면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조차도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우리가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도 지원하는 의사가 있다. 근데 북한이 안 받겠다는 거다. 그걸 왜 제재하고 발부시키느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게임의 법칙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럼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계속 할 거냐, 연합훈련 계속 할 거냐.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뽑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또다시 전작권 전환을 조건과 결부시킨 거예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한 거예요. 예?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한국은 미국 무기 열날 사들이면서 군비 증강하고 그죠? 또 연합훈련 계속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데 그런 걸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부 이런 내용들 가지고 뭔가 북한이 어려우니까 뭔가 좀 호응하지 않을까 궁금하니까 호응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과거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거다. 지금의 북한은 너무나 달라졌다는 겁니다.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에 일부 그런 게 있지만 저도 뭐 정상회담 끝나도 크게 바뀔 거 없다고 신문 칼럼도 다 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본 문제라는 것이 근본적인 만큼 지금 풀기가 어렵고 시간이 장고하게 걸리는데 계속 근본 문제 얘기하다 보면 근본주의자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교라는 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이념을 갖다가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게 외교냐? 그러면 저는 외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외교적이라는 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누가 근본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고. 그거 맞아요. 오랫동안 있어 왔던 문제고요. 그러나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 경제예요.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경제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1년간 북중 무역이 완전히 걸어 잠그면서 지금 올해 유달리 재개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북한이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그 입장에 서서 우리가 기여해 줄 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미중 관계가 이렇게 험악해지는데 언젠가는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뭐 북한은 중국 관할에 떼주고 대만은 계속 미국 관할로 묶어두는 이런 식의 거래들 이게 북한이 제일 경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실은 그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김정일이 직접 얘기한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식의 어떤 그 두려움, 지정학적 그 격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북한에 접근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자체가 중국 견제입니다. 그렇네요.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선은 대화에 대한 어떤 동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동기는 충분히 있다. 근데 뭘 줄 건가 이 패를 까는 문제는 이건 신중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절당하면 어떡하려고 뺨 맞으면 함부로 내보였다가 그래서 이게 다분히 심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고 뭐가 있는지는 내가 다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어떤 그 지금 상황, 그 만성적인 공급 부족 이 부분을 감수하고도 제재할 테면 해봐라. 이거는 상당히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가 무책임한 그 일종의 저기 민생 방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쥐어짜고 계속 주민들 동원하고 그다음에 막 당 세포 일꾼들 네. 사상 교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이념의 나라, 사상의 나라, 굶어 죽어도 저기 고 네. 이렇게 가기 전에 이 사태를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던 많은 어떤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뭘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자존심을 오히려 자극하고 네.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지만 다른 식으로 협력이다. 그러니까 그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누가 누구한테 내 거를 줄여서 남한테 준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비용이라고 또 봤어요. 그 저기 지원 대북 뭐 투자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원이 아니라 투자. 예, 예를 들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 이번에 6조 달러 쓰면서 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한국에 오면은 이게 뭐 재난 지원금, 뭐 복지 비용 이런 나쁜 말을 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바이든은 투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라. 용어 차이. 아니 예. 사고 방식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음. 그 경제라는 건 경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이념과 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죽을 마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같이 해결을 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 고민도 하면서 네. 외교라는 거는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걸 외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북한하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 간극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김정은 체제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네.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 별로 지원 요청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과 다르게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 네.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게 더 강해진 거예요. 강해졌다. 네. 예를 들면 그래요.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하고 대표적으로 딱 차이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김정일 때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을 갖다가 흔히 말하는 살라미를 하잖아요. 예? 처음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뭐 이제 중유나 이런 또 지원을 받아요. 그다음에 불능화를 해요. 또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또 이제 이걸 뭐 그다음 단계 가보지 못했지만 폐쇄를 하면 또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겠죠. 보상을 요구하겠죠. 자, 이게 이제 무산됐지만 하노이 때 김정은이 우리 영변 다 통째로 드러내겠다. 네. 그러면서 일체 지원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음.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건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잘 드러난 것처럼 김정일 시대의 북한하고 지금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왔는데 네. 이게 2019년 이후로 그 달라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북한이란 거예요. 그럼 그 있는 그대로 북한을 움직이려면 근본 문제, 아니 저는 뭐 그게 근본 문제가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면 우리가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네. 판문점선 우리가 판문점선은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이게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하면 뭐 종전 선언이 들어가 있고 남북한의 다양한 경제적인 협력 분야가 있고 뭐 군사적 신뢰 조치가 긴장 완화 조치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얘기들 쭉 들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상 최초로 합의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단계적 군축인 거예요. 단계적 군축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정부도 안 하고 언론도 안 하고 대부분 전문가들도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렇잖아요. 예. 북한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잖아요. 부분이고. 예? 가장 김정은이 자기 그 군수내부한테 지시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소격리까지 시키면서 넣었던 게 그건데, 그게 하루 아침에 단계적 군축이 안 되는 건 저도 잘 압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송에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그 합의 직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대답을 건 거예요. 한미연합훈련도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북한이 막 미국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 같다가 막 우기는 게 아니고 약속한 말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도 약속한 바, 합의한 바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북한이 뭐 또다시 그림의 떡을 믿고 대화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적어도 전임 정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했고 지금 네. 판문점 선언이 이번 공동성명에 한미 공동성명에 다시 반영된 만큼 최소한 그 방향성이라도 얘기를 하면서 네. 이 한반도 주민,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 문제, 생존 문제를 접근하는 게 그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식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북한이 항상 대화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도 한미가 우리한테 대화하자 그러니까 기회를 줬다. 이게 북한의 대화 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궁금해서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북한이 먼저 발끈하겠지. 네. 그러나 자꾸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뭐 얘기를 하니 외교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외교. 내가 니들 소행은 괘씸하지만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기회를 주겠어. 네. 이겁니다. 그게 대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상당히 다른 명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할 거는 하되 북한의 그 기조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야. 할 거는 하되. 할 건 하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남북 대화가 잘 되면 그렇잖아요. 네. 남북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그 북한한테 그렇게 권고를 할 수 있어요. 네,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물밑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예, 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해요. 그죠? 중국과 러시아가 어찌됐든 북한하고 소통이 잘 되는 나라니까 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진핑 답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안 정해졌죠. 예, 올해 19 오히려 이제 그 상황. 중국 쪽에서 시진핑 그 한국 방문을 갖다 서두를 것이다 이렇게 일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없고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달 중순에 푸틴하고 바이든이 만나요. 스위스에서 만나죠. 네,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 미러 관계도 굉장히 막 그 갈등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네. 어찌되었든 양국이 오랫동안 중시했던 게 핵 비확산이고 그 핵 비확산의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협력적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하. 네,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김종대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야, 너희들이 마지못해 한번 나와라. 라는 얘기를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북한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가 중국한테 전달할 수 있고 너희들이 그런 의사를 표명하면 이번에 푸틴이 바이든 만났을 때 그런 의사를 좀 전달하면서 우리가 좀 대화를 중재해 보겠다. 네.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는 이런 외교도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기울은 그런 예.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난 4월달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을 중국을 견제하는데 좀 더 가깝게 끌어들였어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도 세력 균형 차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지금은 이제 세력 균형이 한국하고 일본이 좀 더 미국 쪽에 다가서고 그것이 네.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세력 균형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판단할 수 그렇잖아요.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중국 내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북핵 문제가 우리한테 전략적 부채였는데 아니 북한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제 중국을 적대시하는 한미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인 일종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이들이 세력 균형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뭔가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전략적 동기가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차원에서. 같이 아우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네.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가 거의 없었고 네. 또 중국을 좀 한중 관계를 앞으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뭐 확실히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네. 소지들을 아하.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우려가 되는. 그래서 일종의 협착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될 때 이걸 한반도 문제하고 최대한 좀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좀 통증이 덜할 수 있어요. 아하.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공동성명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반도 문제와 미중 전략 경쟁의 유착, 이 협착증을 더 심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자칫 지금부터 잘못 관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들을 정우식 대표님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의원님은 이런 그러니까 정 대표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무장 꽃가루의 전환은 2017년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달성하지 못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때 대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의 구호는 무장평화론이었어요. 저뭔 항공모함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네. 전술핵 배치하겠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란 게 뭡니까? 말로는 안 볼 떠들지만 막상 집권하면 국방비 잘 안 주는 정권이에요. 왜냐? 네. 토목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비도 아깝지만 국방비도 아까워. 그 국방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물가 상승률 정도 올려주는 게 그게 보수 정권이에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 홍준표도 꿈꾸지 않았던 경항공 모함, 네. 핵 추진 잠수함, 거기에다 이제 중거리 미사일 이제 네, 가능했죠.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홍준표의 혼이 빙의를 한 건지 몰라도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역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다분히 이제 그 일본이라든가 주변국을 또 상대로 한 데까지 인식이 확장이 돼 나가면서 어떤 최근에 이제 남중국해 대만 문제를 건드릴 수도 있는 이 정도까지 나갈 줄은 보수 정권에서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정 대표는 이거 잘못 관리해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누가 단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변수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디지털 플랫폼 경쟁이랄까 새로운 세력권 경쟁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지정학을 초월하는 이런 이제 담론들이 굉장히 그 크게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백신이 그 헌팅턴이 얘기한 문명 충돌 양상으로 갔어요. 이제 그 백인 기독교 국가들 위주로 먼저 공급을 되거나 생산이 되고 한국, 일본이 오히려 못 쫓아가는. 이게 확실히 문명 충돌 담론으로 갔는데 이번에 일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었단 말입니다. 뭐 다 풀리지는 않았겠지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 반도체를 주는 이런 어떤 세계적 거래도 이루어졌고 저는 이거 거래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거래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뜻밖의 지금의 어떤 반도체 디지털과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지정학을 압도해버리는 이런 어떤 그 현상으로 다가와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국가의 생존 전략을 여기서 다시 고민해 볼 때가 된 거죠. 우리가 기존에 미중 대결이라는 지정학적 사고로만 세상을 바라봤는데 어떤 그런 것과 달리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도전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동맹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번에 균형 외교의 담론하고 멀어진 시점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협작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통증이 더 심해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 성주 그 서동리 사드 기지에도 경찰이 1,000명 이상 투입돼 갖고 계속 이제 물자 반입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드 정식 배치의 예민성이 민감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번 그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또 대만 해협이 명시가 되면서 예민성이 더 커지게 됐어요. 자, 근데 정식 배치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반응하는 이 강도가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갔을 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또 있습니다.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한미군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력의 일부다. 그 주한미군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여기에서 우발 사태나 분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김정일 전 의원도 잘 아시는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험성이. 자, 역의 분쟁이라는 게 이 지역에서 역의 분쟁이 미국과 어디의 충돌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중국과의 충돌이거든요. 그죠?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는데 주한미군이 투입된다? 그럼 제3자인 한국이 일종의 미국한테 군사적 발진 기지를 제공하는 셈이에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연루의 문제입니다. 미중 충돌이 우리가 연루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 자,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런 주장하면은 뭐 저는 뭐 저기 뭐 좌파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예전에 그 칠함대 작전 참모를 지낸 사람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논문을 써놨는데 뭐라고 이랬냐면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의 무력 충돌 발생 시 미국한테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한다고 얘기하면서 남중국해, 대만 위협 사태, 그다음에 동중국해 이걸 다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좀 그런 예민성이 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해군기지 완공한 다음에 미국이 이지스함도 보내봤고 네. 핵추진 잠수함도 보내봤고 핵추진 항공모함도 보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민성이 그 전에 좀 덜했어요. 자, 근데 이게 대만 문제, 그죠? 또 뭐 남중국해 문제가 공동성명에 이번에 포함이 되면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항모모함을 또 다시 제주 해군기지에 보낸다. 그러면 이게 예민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민감성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하. 아까 말씀드린 협착증, 네. 이게 더 통증을 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아.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협착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조속히 적어도 올여름 연합훈련은 취소하겠다. 이걸 좀 발표를 해서 뭔가 상황의 반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 점을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어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미 연합 훈련에 관련해서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되면 같이 뭐 대규모 훈련은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겠지만은 두루두루 뭐 아니 그러니까 55만 한국군에 백신 제공하겠다 그랬으니 코로나 이후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예. 자,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의 워딩도 예. 평론가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뭐 대규모의 대면 훈련은 힘들지 않을까. 네. 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본인의 방향성과 결기를 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도쿄 올림픽도 있고 특히 지금 한반도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올 여름 연합 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지 평론하듯이 전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좀 더 주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달라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한미 정상회담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려되던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뭐 디지털 플랫폼 얘기까지 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외교라는 게 참 민감하고 그렇지만 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외교 문제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우선 평화로 시즌 2를 오늘 좀 마무리하고 시즌 3를 좀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제작진과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평화로 매주 이렇게 봐주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마음을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두 분의 시즌 2 마무리 인사 좀 듣고 저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식 대표님부터 잠깐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평화로 사랑해 주신 아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좀 더 이렇게 심기일전해서 또 네. 재충전해서 좀 더 멋진 내용,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시즌 3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네, 하여간 이 오마이 TV 평화로는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아하. 이래 생각이 들고 네. 아마 혹시 들으시기에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으셨겠지만 좀 불편한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평화는 왁작지껄해야 되고 조금 서로 다른 의견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펼쳐지는 네. 이런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즌 3가 된다면 네. 굉장히 조금 더 어떤 그 품격 있고 진짜 평화를 드릴 수 있는 네. 이런 좀 구체성 있게 한번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